안녕하십니까. 오늘 26일입니다. 두세 가지 전해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같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위기 상태에 있는가, 실제 위기인가 이런 거. 그리고 만약 위기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또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이제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대신에 이제 쭉 줄거리는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2017년 올해가 완전히 꼭대기 갈림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동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 아시죠? 거기서 애국 시민들이 철야 농성을 며칠째 하고 있어요. 그 철야 농성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도 많죠? 관계자들이 빨리 나가라 쫓아내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전기도 꺼버리고 히터도 꺼버리고 오히려 에어컨을 틀어놨다. 이제 이런 말이 흉흉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놨다. 천장에서 찬바람이 난다는 거죠. 뭐 에어컨을 틀어도 날씨가 차가우면 뭐 작동할 건 없지만 그래도 바람은 들어오잖아요. 밖에 바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 영하 10도, 15도 막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지 어쩐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경찰들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비구니 스님 여성입니다. 이 스님을 빨가벗겼어요. 팬티만 입혀놓고. 그 사진 올려드려요. 프리덤 뉴스에 뜬 거죠. 그런데 왜 빨가벗겼을까요? 수치감을 줘가지고 거기 못 오게 하려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 여성들이 많으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가벗겼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가벗길 때는. 흉악범도 체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우고 잘도 하지요. 그런데 그 비구니 여성이 흉악범입니까? 그저 농성한 건데 그것도 정당한 사유로 농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블릿 PC 심의 요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심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보통 그 내규가 다 있습니다. 법에는 심의가 들어온다든지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심의를 한다, 결과를 통보한다, 아니면 한 달에 한 해 한다,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의 규정을 아마 어긴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직무유기를 하니까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당한 항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빨가벗겼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뭔가 하면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이런 말 했다 했죠. 3월 10일께 결론 날 것이다 하고. 그런데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한철 소장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왜 3월 13일일까요? 하필이면. 그리고 지금 3월 10일하고 3일 차이 나네요. 3월 10일, 3월 13일. 그렇죠. 두 사람 말이. 이러니까 서로 통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3월 13일이냐? 그거는 3월 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저 뒤에 판결일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단에서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일정 정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이란 거는 원래 심판은 왜 그러냐면은 증인을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증언을 듣고 법리 공방전 하다가 보면 엇갈리고 또 더 살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저 멀리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결론 나면 땡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날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구나 이 심판은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곤란하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이면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 날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박 소장은.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보세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몇 명 남습니까? 7명 남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되려면 반드시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재판관 6명. 그렇다면 7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며칠 안 남은 이 헌법소장이 저 뒷날까지 딱 지정해서 그 전까지 선고가 돼야 될 것이다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볼 때는 헌재의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죠. 그 중대 결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변호인 전원이 사퇴를 해버린 걸 이제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변호인이 없으면은 다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지연돼 버리죠. 뒤로 밀리는 겁니다. 중대 결단은 그걸 의미하지 않겠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측은 39명의 정의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9명이 채택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가지고 다시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각된 30명 중에 최소 10명은 채택 더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이니까 반드시 불러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결국 이 전체를 이렇게 딱 뜯어서 해석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적 흐름이 빨리 종결하려는 흐름이 보인다 이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뒤집어 보면 인용도 자신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용도 8명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박한철 씨 퇴임하면 2월달은 8명이 남아요. 그 8명이 남으면은 이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6명. 그렇게 해야 인용이고 이 중에 3명만 반대해버려도 기각이 되는 겁니다. 기각. 그러니까 지금 인용을 바라고 있는 측에서도 이제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조기에 선고가 된다면 인용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양측의 증인 불러서 증언 다 들어보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라도 자꾸 보다 보면 어디가 잘못 있고 어디는 없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미 국민 여론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판결을 해야 후유증이 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애매하고 서로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어떤 판결이 떨어지면 불만이 많게 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한쪽에서는 불만이 들끓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서두르지 말고 이유 붙이지도 말고 공정하게, 더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납득한 가운데 판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또 그리고 판결한 재판관들도 다음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정도 해놓고요. 표창원 씨를 집단 소송하려는가 봅니다. 지금 지원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데 계속 속속 불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의원회관 누드와 전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하태경 씨 TV조선에 거기 나와서 최순실 돈 풀려 그런 말 했다가 지금 집단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 소송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수천 수만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말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에는, 영상에는 굉장히 그때는 한편 전체가 목소리가 말이 빠르고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느릿할 때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심리 변화인가 이럴 수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똑같아요. 빠르나 느리나. 다만 빠른 것이 원래 제 말투입니다. 막 빨리 전개하는 게 그럴 때 말이 술술술 나오고 소리도 안 꼬여요.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을 느리느리 천천히 하면 소리도 좀 꼬이고 발음도 꼬이고 잘 안 이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하던 짓이라 그래요. 원래 제가 빠르거든요, 목소리가. 근데 그럼 왜 느리느리 하느냐? 그거는 이 시대가 좀 세태가 좀 흉흉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여유 있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존칭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존칭을 더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존칭을 생략한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사태 특성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존칭을 써도 존칭이 아니요, 존칭을 안 써도 존칭 아닌 게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언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찌라시성 언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확인이 안 된 게 무차별로 돌아다니고 퍼지거든요. 그런데 공신력이 있다는 메이저 신문 언론 방송에서도 왜곡하고 의도를 품고 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요즘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 예로 뉴욕타임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전달 왜곡이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오바마 취임식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인데 설명에 그렇게 붙여놨더군요. 취임식 전 45분 전 사진이다 이래 놨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말 45분 전 사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것도 사진을 어떻게 지금 뒤쪽에서 찍어놨어요. 끝에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텅 비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독자들이 딱 보면은 어우 트럼프는 완전히 비어버렸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사진의 그 원근 감각 때문에 뒤에서 찍으니까 뒤에가 엄청나게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떡 처음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사진이 나옵니다.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양쪽 다 이제 다 찼어요. 찼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조금씩 오바마 쪽보다 트럼프 쪽이 약간씩 빈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설명이 그래 놨어요. 트럼프 취임식에 사람이 계속 모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같은 시간대에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는 유추가 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또 자세히 봐도 조금 적어요. 약간 적게 느껴집니다. 부분 빈 곳이 있어서. 트럼프 쪽이 이렇게 만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지금 계속 모이는 중이다 하고, 그럼 다 모인 사진은 안 올려놓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독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트럼프 쪽이 훨씬 적었어 이렇게 각인되는 거죠. 마치 촛불시 태극기 시 보도하는 식이죠. 태극기 집회가 촛불 시위 능가한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러나 인제 능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데 저쪽에는 몇십만 이쪽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아니면 태극기 집회가 많이 왔다 하면서도 저쪽을 더 보도해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발로 뛰지 않으면 다 속게 되는 세상이에요. 발로 뛴다는 건 뭐예요? 가서 보는 거죠. 직접 보면은 참 허망할 거예요. 아이고 이것을 수십만 나왔다 그랬어, 수백만 나왔다 그랬어 하고, 어느 쪽이 그런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태극기 집회가 허망한지 촛불 집회가 허망한지 그냥 가서 보면 대번 알 거예요. 그러면 또 민의가 어딘지 대번 아는 거고. 그런데 뉴스 보도 보면 몰라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재판관도 모르고 참모총장도 모를 것이고 국정원장도 모를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를 것이고 안 가보면 모르죠. 뉴스 신문 방송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또 이런 물타기성 보도가 한국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니까 13년, 14년도죠. 그때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온 자금으로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지네, 이런 딱 오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놨어요. 뉘앙스를.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지금 태극기 집회는요, 온갖 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는 물론이고 종교단체에서 시민단체, 별의별 단체가 지금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박사모 단체죠. 지금은 박사모는 일부, 극히 일부예요. 박사모는. 그런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박사모 집회, 친박 집회 이렇게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왜곡이 돼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전체 민의가 아니구나,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단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야말로 수많은 단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조나 학생들 와서 시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보수단체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 주는 국가보조금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에서는 문체부 같은 데서나 시도에서 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범위합니다. 농촌에는 또 농촌에 그 뭐 비닐하우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일반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 시민단체도 되게 다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일반 문화예술 단체들이 거의 다 비영리 단체가 많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보조금을 줘요. 그냥 주느냐? 그건 아니죠. 1년 정도 열심히 활동하고 활동 기록을 다 제출해가지고 심사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을 자세히 뽑아가지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해가지고 만약 허술하게 집행되고 다른 데 썼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기 아니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전에는 느슨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굉장히 보조금 집행이 지금 엄격해졌습니다. 선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 보조금 안 주죠. 거기 보조금 주는 일이 없어야 되고 있어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보조금을 좌우파 할 것 없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쪽이 많이 타겠습니까? 어디가 단체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좌측이 많아요, 우측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물타기성 이제 왜곡 기사들이죠. 그런 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정말 이게 의도성을 띠고 공정 보도 안 하면 참 흉기 중에 흉기입니다. 이건 국가를 부도내버릴 수도 있고 정권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위험한 흉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동물과 같은 그 오감,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몸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되는가요? 저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몰려오기 전에 물이 쫙 빠지죠? 바닷물이 저 아래로. 그런데 이 와중에 동물은 위협을 느껴가지고 산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높은 데로. 근데 바닷가의 인간은 저기 조개 많이 있네 하고 바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지요. 물이 빠졌으니까. 물론 죽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면 의심하죠. 바다 저 멀리 보겠죠. 그런데 저 멀리 무슨 허연 거품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쓰나미인가 보다 하고는 5분 안에 피해야 된다 하고 조랭랑을 치는 거죠. 높은 데로.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니까요. 시속 800km라나? 아무튼 저 멀리 있다고 걸어갔다는 큰일 나죠. 이게 쓰나미인데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위험이 닥쳐온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동물처럼 오감을 느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 이거 왠지 비정상 같아.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됐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감각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줄거리는 분명치 않지만은 왠지 비정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뭔가 문제 있어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각으로 새롭게 뭐를 보게 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최순실 공판 보고 헌법재판소 변론을 봅니다. 이상하네.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면은 세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건가? 오히려 피해자고 억울한 입장으로 당한 건가? 사냥당한 거 아니요? 누가 그렇게 했지? 목적이 뭘까?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오감으로 느낀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잠 꿈꾸듯이 젖어 있다 하면은 그거는 걸어 들어가는 거죠. 저 바다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숫자, 아까 위협을 본능으로 느끼는 숫자, 뭔가 모르지만 몇 프로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5%, 10%, 15%, 그럼 어렵죠. 그렇죠? 적어도 30%, 40% 이렇게 넘어가야죠. 더 나아가서 60%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일은 산으로 도망가듯이 도망도 가겠지만은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구를 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서 바로 안정을 시켜야 되죠. 누가 합니까 그거? 각자 전부가 나서서 안정을 시켜야죠. 누가 해주면 너무 좋죠. 좋기야. 푸틴이 와서 해주든지 아프리카 누군가 와서 해주면 좋죠. 트럼프가 해주든. 그렇지만은 뭔가 국민 전부가 움직이고 길을 찾을 때 외부 도움도 있는 것이고 또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지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느꼈다 하면은 애국 시민 운동이 전개돼야 되고 각자 내가 먼저 이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운동 일환이 뭡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영어 몰라도 네덜란드 몰라도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글을 쓰든 자료를 첨부하고 지금 사정이 이렇다. 한국 지금 진행이 이렇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갖다 첨부하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도 많으니까 그거 첨부하든 해가지고 백악관에도 올리고 사방에 올린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관계자들한테 구석구석에 또 자기 아는 사람이 국방부 누구 있다. 아니면 누구 대령이다. 아니면 별이다. 거기도 자료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분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국정원에도 알려주고 국세청에도 알려주고 사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국가공무원 사방에 검찰에도 알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데는 알려주는 거예요. 언론에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또 항의할 곳은 항의하고 댓글 달 때는 댓글 달고 집회할 일 있으면 집회하고 구독 안 할 일 있으면 구독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애국 시민이죠. 이게 효과가 뭐 있냐 하지만 그게 다 모여서 사느냐 죽느냐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나한테 영웅 난다고 참 어떤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닥치고 이런 건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도 거기서 더 발전하고 살아나면 반드시 어떤 리더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전부 목매해가지고 꿈꾸듯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하면은 강력한 나라도 순식간에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죠. 적이 쳐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분열남은 강한 나라도 그냥 분해되거든요. 영계소문 아들 있죠. 남산, 남건입니다. 세 아들이 싸운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구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남생이 당나라에 기순해가지고 군대 이끌고 들어오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쟁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백제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의자왕입니다. 그때도 실제로 백제군이 신라보다 훨씬 강했답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그러나 제대로 못 싸워보고 붕괴됩니다. 나당 연합군 협공에서 그렇게 되지만은 왜 그랬냐? 서로 안에서 싸우고 그러느라고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망할라니까 그랬구나 하면 그만이지만은 강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열해가지고. 분열을 안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 나라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체로는 분열을 해서 멸망하지만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대비를 안 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 있죠. 주변에 나라들이 약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몰래 준비를 하거든요. 전쟁 일으키는데 미리 예고합니까? 1년, 2년, 3년 준비해야 되는데 몰래 하죠. 영모 일으킬 때 누가 예고합니까? 왕도 신하도 백성도 다 몰라야 되는데 테러 할 때 누가 예고합니까? 몰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못 느낀다. 그럴 리 없어.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쪽보다 훨씬 강할 때 보통 그렇죠. 그럼 남북 간에 보세요. 북한 뭐 군대고 뭐고 지리멸멸하고 경제 완전히 다 망했고 우수한 게 있습니까? 앞서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모로 한국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다들 안심해야죠. 당연히. 다 그래요. 원래 강한 나라가. 심지어는 비슷비슷해도 안 믿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애 봅시다. 6.25 때 서울시민이 피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6.25 전에, 6.25 나기 전에 피난 안 갔죠? 왜 안 갔을까요? 그때도 너무 어수선했는데요. 이 남한에 곳곳에 빨치산들, 지리산이고 덕유산이고 총 들고 난리고 군경은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런 시절인데요. 나라 안에는 깡패들 뿐만 아니라 노조 무슨 해가지고 또 파업이고 엉망진창이고요. 정부라 왜 해봐야 제대로 짜지도 않았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뭔 제대로 체계가 있겠습니까? 군대 해봐야 오합지졸이고 소총밖에 없고 그럴 때예요. 이제 미 군정 때고요. 그러다가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전쟁이 바로 터졌으니까 뭐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도 서울 시민들 피난 안 갔어요. 전쟁 전에. 그러면은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는데 확인된 거에 의하면 너시 소련에서 고문단 파견하고 해가지고 북한군 20만을 몰래 훈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최신 병기 다 제공해가면서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은 한국에 특히 미 군정에서는 까마득이 모르고 한국군한테 무기도 제대로 안 줬어요. 북진할까 봐서 쳐들어갈까 봐서 북으로 거꾸로 오판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몰래 준비해도 다 남과 북에 소식이 오고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전달되든 곧 난리 날 것 같다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래버려요. 그래 피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안정되고 좀 크고 강해 보세요. 믿겠습니까? 더더욱 안 믿죠.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준비 못한 거예요. 다 소식 오고 가서 다 전달됐지만 안 믿은 거예요. 전부. 왜군이 쳐들어오려면 그날 준비해서 그날 와지겠습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은 준비해야죠. 무기도 만들고 타고 올 배도 만들고 온갖 준비해야 되는데 군량미도 모으고 군사조련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들썩들썩 갈 거 아니에요. 모두 참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소식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요. 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왠지 모르지만 오감으로 위기를 느끼고 이거 아니다, 비정상이다,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 숫자가 50%, 60% 넘어가면은 뭔가 준비 안 하겠어요. 혹시 몰라 이러고는 대비해야 되겠어.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5%, 10%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걱정해도 나머지가 헛소리 하지 말어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가 온몸으로 뭔지 모르지만 위기를 느끼냐. 이게 많이 느끼면서 하는 거죠. 적게
느끼면 준비 안 하면 그날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하는 걸 이게 수집을 막 해봤습니다. 또 살펴봤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건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수많은 사람 발언도 있고 글도 있고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좌우할 거 없이 좌측우측 할 거 없이 다니는데 그런 걸 선으로 전부 연결하고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요. 그것도 참고를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관찰을 해보는데 그 선들을 이으면 전부 진행사항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부채살처럼 퍼져나가고 잠식되는가. 그것이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 이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오래 이렇게 관찰을 보다 보면은 시기가 어느 때쯤 무르익겠구나 이런 거. 이제 남북 간의 모든 그 상황을 이렇게 같이 유추해 보면 그 흐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 간혹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겠죠. 아는 사람한테. 그럼 결과는 어땠을 거예요? 전혀 납득도 안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지 했는데 심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더더구나 앞에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인데 납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져도 설마 그래버리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물론 내가 설득력이 약해 가지고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딱 당해야 거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눈앞에 당해도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런 거 허다합니다. 당장에 사업하다 벌리다 당 망하면은 이제 눈에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뭐 경제가 나빠서 그러니 누가 내한테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러니 누가 배신해서 그러니 원인을 밖에서 찾고 또 자기 하던 방식 그대로 또 해요. 그럼 또 망하죠 당연히. 그 방식은 망한 방식인데 모르고 계속 연속하니까. 주식 투자도 손해보는 사람 계속 자기도 모르지만 그 손해볼 수밖에 없는 방식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봐도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최선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고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10번을 하나 100번을 하나 결국은 기둥뿌리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논밭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버는 사람은 그 투자 반복하는 것이 벌게끔 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스타일이. 어떤 테두리를 전체를 읽고 하는 거죠. 바둑도 그렇잖아요. 고수가 두어 갈 때 순서대로 두잖아요. 가장 중요한 급소부터. 그러나 하수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아무데나 둘 자리는 둘 자리지만 시기 때를 못 보고 갖다 두는 거예요. 한참 있다 둘 자리에다 지금 둔다든지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간다든지 이러니까 안 되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수지요. 아무리 머리 짜도 하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설득이 어렵다는 걸 너무너무 절감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감으로 위기가 감지돼야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3월, 4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나는 그 감각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아닌데 할 거라는 거죠. 그 계기가 남북 간에 이제 일이 뭔가 작용하기 시작할 때, 트럼프가 들었다 놨다 할 때, 중국과 들었다 놨다 할 때, 여기서 그 감각이 깨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기각이냐 인용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 흐름은 어떻게 하든지 2월, 3월 초에 다 끝내겠다는 흐름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정치권은
대선 준비하고 있고요. 마치 다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무너지고 한교안 체제 무너지면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면은 엉뚱한 세력한테 정권 넘어가서 국가 이익이가 오게 되고 정말 패망으로 가버릴 수 있는 일이 차근차근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은 내가 간혹 올려놓은 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흥해가고 이거 양갈래로 해놓은 게 많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각이 돼야지 인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빨리 졸속으로 해가지고 인용을 해버렸다 하더라도 그때는 늘 해도 반드시 애국 우국지사가 당선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꼭 해야 될 의무예요. 책무. 그렇게 해야 현상유지라도 하니까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 거죠. 뭐 트럼프가 폭격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 내부도 그땐 정리될 거예요. 군대가 나설 거예요. 물론 혼란이 발생하면은 기각이냐 인용해가지고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은 군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과정 중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정말 이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럼 다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고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런 과정이 다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운동이 철저하게 애국시민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하지만 태극기 집회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커져야 돼요.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2배는 커져야 된다는 거죠. 2월 한 달에 2배. 그리고 평일 집회 이것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철저하게 집중이 이루어져야죠. 헌법재판소에. 거기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할 때 뭐 탄핵, 기각, 무효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졸속 재판하지 말아라. 왜 이거는 안 받아주냐? 왜 이 증거 채택 안 하냐? 거부하느냐? 구체적으로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마이크로 하든 앰프로 하든 문서 전달로 하든 소리를 목청을 높이든 아니면 집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든지 탄원서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민의가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보류라도 하고 더 심사숙고할 거 아니에요. 3월이고 4월이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또 증인 채택도 더 할 거 아니에요. 더 들어보자 하고 증인 채택 더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내도 되겠네 이랬다가도 격렬하게 주장이 들어오면 그렇게 주장이 명분이 있고 또 명분을 받쳐주는 그 힘이 느껴지고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다 짜놨든 말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빨리 판결을 하다 보면 인용돼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를. 애국 시민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찌됐든. 뭔가 부당한 게 있으면 이건 부당하다. 이러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야죠. 이제 그와 동시에 뭐 온라인으로 모든 이런 일체의 국내 사정을 자료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이런 것을 퍼날르든 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저 국방성, 미국의 국방성에도 올리고 백악관에도 올리고 사방에 두는 거예요. 언론기관에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주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방부도 있고 육본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많잖아요. 각 기관에 국가 공무원한테도 다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여러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다 해도 늘 뉴스 방송 보다 보면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판관들도 그렇다니까요. 재판관은 사람 아닌가요? 그분들이 재판하러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확인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저 방송 뉴스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다 자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다고 온갖 자료를. 이게 바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거지, 이런 거. 내 주변에도 보면은 괜찮게 생활하고 이런 분들 거의 관심 안 가져요. 인터넷이고 뭐가 안 해도 되거든요. 다 뭐 아래서 알아서 보고 다 하고 알아서 하니까 또 일일이 들어가서 손가락 놀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럼 그분들이 보는 게 뭡니까? 신문 방송이죠. 까마득히 모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넉넉하게 생활하는 기득권 보수층이 모르는 까닭이 거기 있다 봅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전부 생활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고 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뭐 찾아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 까마득히 몰라요.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면 그러겠습니까? 돈 많고 직책 높은데 자기 살 길 찾아야지. 서민보다 더 급한 쪽이 그쪽인데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대기업의 회장도 모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한테도 자료 보내세요. 늘 보낼 수 있다면. 대기업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걸 판단하는 곳에도 늘 올려주고. 그럼 오늘 이만